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직전 복습을 해야겠죠? 수업 직전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학생 버전입니다. 30쪽 그림 질문이야. 강화도지? 강화도는 물살이 무척 세다고 했어. 그지? 그리고 평야도 많고 갯벌도 많아. 그리고 육지와 가깝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좋았었지. 그래서 무엇이라고 불러? 역사의 섬,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부르지. 또 강화도는 개경과 가까웠지. 그래서 어떤 점이 좋았어? 좋은 손을 싣고 오기 좋았다고 했지. 여마는 어디에 있는 바다야? 강화도와 김포시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바다지. 어떤 곳이야? 물살이 아주 빠르고 거센 곳이지. 그래서 몽골이 침입했을 때 강화도로 피난을 갈 수 있었지. 31쪽 그림 질문이야. 몽골이 침입하기 전 지도 보니 해안선이 어떠니? 울퉁불퉁해서 천혜의 요새라고 했지. 하지만 몽골이 침입한 후에 지도 보니 해안선이 단순해졌지. 왜 이렇게 변했어? 도읍지를 강화도로 옮기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되자 농사지을 땅이 필요해서 간척 싸움을 했기 때문이지. 이러니 적이 쳐들어오기 좋아졌지? 1800년대 지도본이 어땠어? 간척 사업으로 해안선이 더 단순해지고 넓게 퍼져있던 갯벌도 사라졌지? 자, 농사지을 땅이 많이 생겼지만 외적의 침입도 쉽게 받을 수 있었지? 32쪽 본문 질문이야. 무신의 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무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신들을 도와줬기 때문이지. 그런데 무신들은 어떻게 했어? 정권을 잡은 후에 자기 뱃속 차리느라고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지.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 실망해서 난을 많이 일으켰지. 이런 상황에서 몽골이 쳐들어왔어. 그러자 무신 정권은 어떻게 했어? 몽골과 맞설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강화도로 피난을 갔지. 32쪽, 33쪽에 있는 그림이야. 자, 이렇게 고려 정부가 강화도로 도망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지. 자, 강화도로 건너가지 못한 몽골군 뭐해? 애꿎은 백성만 못 살게 굴지. 몇 년 동안이나 고려를 침입했어? 39년 동안이나 쳐들어왔지? 그래서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지. 이런 몽골과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은 누구야? 본토에 남은 백성들이지. 결국은 이들을 잘 지켜냈니? 그래, 이들을 잘 막을 수 있었어. 자, 32쪽 그림 보면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있지. 왜 만들었어?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만든 거지. 무슨 돈으로 만든 거야? 백성들의 세금으로 만든 거지. 그러니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겪었겠지. 33쪽 본문 질문이야. 이렇게 끝까지 저항하니 몽골이 어떻게 했어? 남송 때문에 신경이 쓰였으니까 어때? 고려와 강화를 맺었지. 하지만 이때 무신 정권이 반대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무신 정권을 몰아냈지. 그리고 몽골과 강화를 맺은 후 개경으로 돌아왔지. 이제까지 몽골은 자신이 정복한 곳에는 직접 지배했어. 하지만 고려만은 어떻게 했어? 고려의 왕이 계속 다스리도록 했지. 비록 항복은 했지만 고려는 대단한 나라였지. 34쪽 본문 질문이야. 남송을 멸망시킨 몽골은 원나라를 세우고 고려에 많은 간섭을 했지. 또 고려 땅인 천령 이북의 쌍성 총관부, 서경의 동령부, 제주도에 탐라 총관부를 두어 원나라가 직접 다스렸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 검문세족들이지. 여기 그림 보면은 검문세족들이 농민들을 쫓아내고 있지. 그리고 노비도 몽둥이를 들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 이렇게 빼앗은 땅을 가지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 그러니 이걸 누가 내야 됐어? 힘없는 백성이 모두 내야 했지. 그러니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들었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 땅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검문세족의 노비가 되었지. 35쪽 본문 질문이야.
이때 왕이 된 공민왕, 이들을 갖다가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어? 왕권을 강화해야 됐지. 때마침 원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어? 황위 계승 문제로 정치가 혼란스러운 데다가 거듭된 흉년으로 나라가 어지러웠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공민왕은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지. 그래서 지도본이 어때? 이 북쪽 영토까지 다 확장했지. 그리고 나서 공민왕은 뭐하고 있어? 원나라의 간섭을 벌이고 있지. 이러니까 자기네들의 세력이 줄어들까봐 걱정된 검은 세력 어떻게 했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공민왕을 막으려 했지. 이에 대항해서 공민왕은 새로운 인물들을 중앙정부에 등장시켰어. 누구였어? 신진사대부였지. 36쪽 본문질문이야. 신진사대부들은 무엇을 공부한 사람들이야?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지. 이들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지. 이렇게 힘을 얻은 공민왕은 신진사대부들을 앞세워 개혁을 진행했어. 하지만 어떻게 됐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되고 개혁은 끝나고 말았지. 그 후에 신진사대부들은 어떤 세력으로 성장했어? 점차 세력을 키워 고려말을 이끄는 세력으로 성장했지. 신진사대부와 함께 고려말을 주도했던 또 하나의 세력은 누구였어? 최영과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모인 세력이었지. 그림 보자. 홍건조과 왜구가 침략했어. 이때 어떤 사람들이 막았어? 최영, 이성계, 최무선 등이 막았지.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 신흥 모인 세력이라고 하는 거지. 다시 본문 질문이야. 이때쯤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졌지. 명나라는 뭐라 그래? 천력 이부의 영토를 내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러자 최영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요동을 먼저 공격해서 명나라를 혼내주자고 했지. 하지만 이성계는 어떻게 했어?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반대를 했지. 37쪽 본문 질문이야. 우왕은 최영의 의견을 들어주었지. 그래서 오만의 군세를 이끌고 이성계한테 요동을 정벌하도록 했지. 하지만 이성계는 어떻게 했어?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지. 자, 그림 보자. 갈 때는 이렇게 삥 돌아갔지. 올 때는 어때? 휙 빠르게 와서 어떻게 했어? 최영과 우왕을 내쫓고는 고려 정권을 차지했지. 그 다음 어떻게 했어? 창왕을 왕에 올렸다가 다시 공양왕으로 왕을 바꾸었지. 본문 질문이야. 이렇게 왕을 마음대로 바꿀 정도로 이성계의 세력이 커졌지만 이성계는 더 큰 욕심이 있었어. 뭐야?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지. 결국 공양왕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했지. 이로써 475년 동안 이어온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지. 언제 세워졌어? 1392년에 세워졌지. 44쪽 본문 질문이야. 불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삼국시대 때지. 왜 불교가 필요했어?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상이 필요한 거지. 이때 불교가 들어오면서 왕죽불 사상이 널리 퍼졌지. 고려를 세운 왕건도 불교를 강조했지. 고려 때는 어떤 불교가 됐어? 호국 불교가 됐지. 호국 불교기 때문에 팔만대장경도 만든 거지. 이렇게 불교가 고려의 종교로 자리 잡는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은 사상이 뭐야? 유교지? 자, 유교는 왕의 말에 목숨 바쳐서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들여온 거지. 그래서 유교를 공부한 신하들은 왕의 말을 잘 따랐지. 이런 이유로 과거에서도 유교 경전을 시험 봤지. 자, 그림 보면은 학자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유교를 공부하고 있지. 아래 그림에서는 백성들이 부처님께 나라를 잘 지켜달라고 빌고 있지. 고려의 불상은 왜 크게 만들었어? 호족들이 자신들의 힘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알리기 위해서 크게 만들었다 그랬지. 또 하나는 호국 불교에서 나라를 지켜줄 듬직한 부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지. 45쪽 본문 질문이야. 인종은
왜 금부식에게 삼국사기를 만들도록 했니? 왕에게 충성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지. 자, 삼국사기는 본기, 열전,지, 연패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지. 이런 걸 뭐라 그래? 기전체라고 한다 그랬지. 열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 그림 질문이야. 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고 있어. 흐리게 나온 사람들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나왔던 인물이지. 왕들의 이야기는 본기, 계백장군 같은 인물의 이야기는 열전에 적혀 있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넣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지? 이 책을 읽고 나라에 충성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 다시 본문 질문이야. 그러나 삼국사기는 어떤 비판을 받았어? 지나치게 신라 중심으로 쓰였다는 비판을 받았지. 삼국사기의 가치는 무엇일까? 몇백 년 전의 역사를 정리한 삼국사기 덕분에 우리는 삼국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었지. 아쉬운 점은 뭐야? 가야나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인 발하의 역사를 쓰지 않았다는 점이지. 46조 그림 질문이야. 그림 보니 이련슨이 뭐하고 있어? 삼국유사에 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왜 삼국유사를 쓴 거야? 몽골의 침입과 지배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에 자긍심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지. 그래서 첫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어?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가 실려있지? 이전까지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삼국으로 나뉘어 출발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삼국유세에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가 실린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 우리가 모두 단군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 덕분에 원나라의 지배와 검문세족의 횡포도 한마음으로 단결해서 이겨낼 수 있었지. 그리고 고려가 분열되지도 않았지. 본문 질문이야. 이련스님은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도 역사라고 생각해서 삼국사기에 빠진 이야기를 모두 실었지. 그래서 삼국사기보다 삼국유사에 대한 평가가 더 높이 평가되고 있지. 그리고 고조선부터 삼국의 건국신화, 가야, 후삼국까지의 이야기도 적어놓았지. 이러니 그 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지. 이렇게 수업 직전 복습을 해주면 배웠던 내용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서 좋겠죠. 이제 한양은 왜 조선의 수도가 되었을까? 라는 주제로 이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생 버전입니다. 먼저 교재 5쪽 생각열기 보자. 소제목이 뭐지? 조선을 왜 성리학의 나라라고 할까요?지? 첫 번째 발문이야. 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 무엇을 공부한 사람들이었어? 두 번째 발문이야. 성리학은 어떤 학문일까요? 우리 성리학에 대해서 잠깐 배웠지. 성리학은 어떤 학문이었어? 무엇을 강조하는 학문이었어? 세 번째 발문이야. 성리학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어떤 나라가 될까요? 성리학에서 강조한 것은 충이었지. 이걸로 나라를 다스리면 어떤 나라가 됐을까? 조선을 왜 성리학의 나라라고 했을까? 발문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이제 연대표 볼까? 이번에는 조선 전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위화도 해군부터 읽어볼까? 위화도 해군 이후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 1394년에는 한양으로 천도했지. 1402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호패법이 실시되었지. 호패법이 무엇일까? 본문을 읽고 알아보자. 1413년에 조선 팔도 지방 행정조직 완성이란 내용이 있지? 이거는 전국을 8도로 나눈 거야. 지금도 8도로 나눴지? 그리고 왕이 다스리기 편하도록 지방에 왕이 파견한 관리들을 두었다는 소리야. 그만큼 왕의 권한이 강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지? 141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사군이 설치되었지. 1434년엔 어떤 일이 있었어? 육진이 설치되었지.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배울 거니까
거기서 공부하자. 141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세종대왕이 즉위하셨지. 세종대왕은 무슨 일을 하셨어? 가는 대로 말해보자. 1420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집현전이 확장되었지? 144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추구기가 제작되었지. 집현전이나 추구기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본문 읽고 알아보자. 1443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지. 훈민정음이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을 만드는 거야. 창제란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거나 다시 만들었단 소리야. 그러니 훈민정음 창제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한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지. 1446년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어? 훈민정음 반포라고 적혀 있지. 반포란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한단 말이야. 1433년에 만든 훈민정음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다는 뜻이야. 이제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하게 되겠지. 본문 읽고 자세히 더 알아보자. 146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직전법이 실시되었지. 직전법이란 토지제도인데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148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지. 1503년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어? 승려의 도성출입 엄금, 소격서 혁파라고 되어 있지. 무슨 뜻일까? 승려의 도성출입을 금했다는 소리야. 그만큼 고려시대 때 중요시했던 불교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뜻할까? 불교를 많이 믿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뜻하겠지. 또 소격사라는 곳에서는 하늘에 신께 제사를 지냈다고 쓰여있지. 지금으로 치면 점집이라고 보면 돼. 소격서도 없앴다는 것은 그만큼 성리학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뜻하겠지. 그래서 제목에 조선을 무슨 학문의 나라라고 했어? 성리학의 나라라고 했지. 또 어떤 사건이 있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지. 이번에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배울 테니까 본문을 읽어보자. 이제 중국사 연대표 볼까? 이때 중국엔 어떤 나라가 있었지? 고려 말에 건국한 명나라가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네. 이제 중국사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 원나라를 몽골 고원으로 쫓아내고 명나라를 세운 홍건적은 한족이라고 했지. 한족이 다시 부활했으니 한족의 문화도 다시 부활시켰어. 그래서 한나라 때부터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던 유교를 더 활성화시켜서 백성들에게도 유교를 전하라고 노력했어. 홍건족의 무리 중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원장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홍건적을 이끌어 명나라를 세웠어. 근데 주원장은 아주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대. 그러니 주원장은 자신이 힘들게 살던 과거가 생각났겠지. 그래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농업 기술을 개발시키고 농업을 아주 중시했어. 덕분에 명나라는 농업을 제일 우선시하는 나라가 되었어. 또 홍건적의 난과 함께 고려를 힘들게 했던 무리들은 왜구였지. 명나라 때에도 왜구가 많이 침략을 했어. 그래서 주원장이 황제가 된 후에는 홍무제라고 불렀으니 이제 홍무제라고 이야기를 할게. 홍무제는 왜구의 침략으로 배 타고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는 명분을 들어 배 타고 해외로 나가서 무역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어. 무역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야. 그런데 해상무역이 활성화되지 않으니 나라의 돈이 적어졌겠지. 이때 명나라에서는 송나라 때 있었던 과거제도를 다시 실시했어. 과거 시험을 보려면 국립학교에 다녀야 했는데 과거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학교만 다니면 지방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받기도 했어. 이들을 향신 혹은 신사라고 불렀어. 향신에는 이들뿐 아니라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
관리를 지냈던 사람들도 모두 포함됐어. 그러니 향신의 숫자가 뒤로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지? 이들은 지방의 권력자가 돼서 실력을 행사하게 됐고 나라 일에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세금을 면제받기도 하고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도 면제받았어. 그러니 이들이 많아지면 나라의 힘은 줄어들겠지. 게다가 해상무역도 금지시켰으니 경제도 더 어려워지겠지? 선생님 버전입니다. 홍건적의 무리에 있다가 두각을 나타냈던 주원자, 즉 홍무제는 빈농 출신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황제가 된 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다른 무리와 싸워서 황제가 된 사람이죠. 이런 상황이니 황제가 된 후에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방은 토사구팽을 시켰고 왕건은 호족들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썼고 송나라를 세운 조광유는 자신을 따르던 절도사들의 권력을 빼앗았지만 본인들의 출신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여기서 살짝 출신 신분을 따져보면 왕건과 조광유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반면 유방은 신분이 높지 않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보통 신분이 높으면 신분이 낮은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능력만 인정받으면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분이 낮은 경우에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잡은 후에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반발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백성들 모두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무척 애써야 했어요. 그래서 유방은 자신이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토사구팽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홍무제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홍무제는 유방처럼 개국공신을 대거 숙청시키는 토사구팽을 했어요. 그런 후에는 민심을 잡아야겠죠. 명나라 이전에 세워졌던 원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나라였죠. 그래서 한족의 문화를 많이 억제시켰고 민족 차별 정책을 썼어요. 민족 차별 정책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몽골족이 제일 높은 신분이었고 남송의 백성이었던 한족들은 제일 낮은 신분으로 차별한 정책이었어요. 그러니 한족이 높은 관리가 될 수는 없었겠죠. 높은 관리들을 뽑아야 하고 또 민심도 잡아야 하고 자기 세력도 키워야 했던 홍무제, 어떤 정책을 실시할까요? 한족의 문화를 다시 부활시켜요. 그래서 유교도 부활시키고 과거제도 다시 실시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향신층이 성장했던 것은 학생 버전에서 말씀드렸죠? 과거제랑 학교제가 결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향신층은 중앙 관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방 관리를 도와주면서 어느 정도 세력을 키웠어요. 게다가 유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지식도 많았고 또 관리했던 사람들은 모아둔 땅과 돈이 많았어요. 이들은 지주가 되기도 하고 가내수공업 공장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때 중국에서도 서양처럼 서서히 공업이 발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지방 백성들은 이들에게 고용된 소장농이 되거나 노동자가 되기도 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향신의 권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향신의 성장 꼭 기억해 두세요. 이들로 인해 명나라나 청나라나 나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또 홍무제는 자신이 빈농 출신이니 농민들의 마음을 잘 이해했겠죠. 그래서 농민들을 살리는 정책, 즉
농업을 가장 중요시하고 활성화시켰어요. 그러니 상업은 활성화 안 시키려고 노력했겠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외구의 침략에 방어해야 한다는 명분을 들어 해상무역을 금지시켰어요. 명나라 역대 황제들은 홍무제의 정책을 대부분 따랐어요. 하지만 3대 황제인 영락제만은 이를 따르지 않았어요. 영락제는 수양대군처럼 자신의 어린 조카를 죽이고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어린 조카를 죽이고 황제로 된 명분을 만들려면 황제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영락제는 황관을 옆에 두고 정치를 했어요. 수양대군은 홍구 대신들을 옆에 두고 정치를 한 것처럼 황관을 두고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황제 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나라를 정복한 일에도 열을 올려서 몽골, 베트남 등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또 국위 선양을 위해서 정하라는 황관을 시켜서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도록 했어요. 이때 정하는 유럽, 아프리카까지 진출해서 명나라의 이름을 드높였다고 해요. 하지만 정하의 성공을 시기한 사람들로 인해 해외 원정은 그만두게 되고 명나라는 더 이상 해상무역을 하지 못하게 금지했어요. 해상무역 금지, 이 조치로 인해 그동안 무역을 해서 돈 벌던 상인들은 어땠을까요? 곤란하겠죠? 그래서 가까운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로 피해 무역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이들이 바로 화교의 원조예요. 지금도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화교들은 돈을 잘 버는 것으로 유명하죠? 바로 상인의 후예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영락제가 죽은 후 어린 황제가 즉위하면서 황관들이 정치를 주도하게 돼요. 항상 중국의 역사에서 보면 황관이 설치면 나라가 엉망이 되죠? 황관과 향신의 성장, 명나라는 어떻게 될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연대표와 중국사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교재 6쪽 생각 키우기를 볼까요? 학생 버전입니다. 6쪽 본문 질문이야. 한양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한반도의 중심인 중부지방 중에서도 평야가 많은 서쪽에 있지. 그림 보자. 서쪽에 있으면 어떤 점이 좋아?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풍족하게 살 수 있었지? 남쪽에는 어떤 강이 흐르고 있어? 한강이 흐르고 있지. 한강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긴 강이야? 세 번째로 긴 강이지. 한강은 어느 지역까지 이어져 있니? 강원도와 충청도 등 여러 지역으로 이어져 있지. 이렇게 여러 지역에 걸쳐 있어서 어떤 점이 좋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좋았지? 한양 지도 보자. 지금의 서울 크기와 비교해봐. 어떠니? 서울보다 조금 작지? 한양 둘레에 산이 있어. 이처럼 산이 겹겹이 있어서 좋은 점이 뭘까? 적의 침입을 막기 좋았지? 7쪽 본문 질문이야.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새 도읍지를 어디로 정했어? 한양으로 정했지. 왜 한양으로 정했어? 평야가 많은 서쪽에 위치해 있고 한강이 흐르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이지. 그곳에 지은 궁궐의 이름이 뭐야? 경복궁이지? 경복궁의 뜻은 뭐니? 빛나는 복을 빈다는 뜻이지. 경복궁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 그림 봐. 경복궁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에 종묘가 있지. 하지만 지금 교재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왕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왕이 경복궁에 앉아 계시는 것을 상상해봐. 우리를 마주보고 있지? 그러니 왕의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어? 사직단이 있지? 사직단은 무엇을 하는 곳이니? 토지의 신과 오곡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지? 왕의 왼쪽에는 무엇이 있어? 왕실에 조상실을 모시는 종묘가 있지? 그만큼 토지신과 오곡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중요시했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유교에서는 효를 무척 중요시했어. 그래서 조상을 모시는 곳, 조상께 제사를 지낸 것을 무척 중요시했어. 지금도 그 영향으로 제사를 지내는 집이 많지? 하지만 앞에서 소격서 협파가 나왔지. 그것을 보면은 그 외의 신은 어떻게 여겼을까? 중요시 여기지 않았지. 왜? 유교에서는 다른 시들은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삼국사기에서 배웠지. 그림 보자. 그림을 보니 산줄기를 연결해서 성곽을 쌓았지. 그리고 사람들이 드나들게 네 곳의 큰 대문과 네 곳의 작은 문을 만들었지. 네 곳의 큰 대문, 사대문의 이름이 무엇이야? 남쪽은 숭례문, 동쪽은 흥인지문, 서쪽은 돈이문, 북쪽은 숙정문이지. 사대문의 이름은 이느 예지신 중에서 따와서 이름을 붙였다고 했어. 먼저 어딜게 살아야 한다는 뜻의 이는 어디야? 흥인문이지. 그런데 흥인지문이라고 쓰여있지. 왜 그럴까? 흥인문에 붙어있는 이름을 쓴 나무판인 편에게는 지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편액을 썼던 사람이 주위의 산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해 산줄기 모양으로 생긴 지자를 덧붙였다고 해. 산줄기 모양으로 생겼니? 지자 한번 보자. 다음으로는 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의 의. 의는 어디야? 돈이문이지. 예의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뜻의 예는 어디에 있어? 숭례문에 있지. 지식과 지혜의 지는 어디에 있어? 찾기 어렵지. 북대문의 이름이 무엇이니? 숙정문이지. 원래는 숙지문이었는데 숙정문으로 바뀌었대. 지혜라는 것이 원래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정자로 바꾸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것이 싫어서 고요하고 안정되게만 잘 있어라고 이 뜻으로 바꾸었다고도 해. 또 지는 발음이 안 좋아서 비슷한 의미의 정으로 바꿨다는 이야기도 있어. 어쨌든 숙지문이 아닌 숙정문으로 이름이 지어졌어. 마지막으로 믿음과 신뢰를 뜻하는 신. 신은 어디에 있을까? 모신각에 있어. 그림에 적어보자. 자, 다 적었으면 가운데 글자인 인, 의, 예, 지, 신에 동그라미 해보자. 자, 이것이 유교의 5대 덕목이지. 왜 유교의 5대 덕목을 넣어서 이름을 지었을까? 백성들이 유교의 가르침을 잘 따르도록 한 것이지, 그만큼 유교를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선생님 버전입니다. 조선의 건국을 이끈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약을 건설할 때도 유교식 예절을 지키기 위해 경복궁 좌우에 종묘와 사직을 두고 유교의 5대 덕목인 인의 예지신을 따서 사대문과 보신각의 이름을 지었죠. 경복궁의 이름과 각 건물의 명칭도 거의 유교 경전과 관련이 깊은 단어로 지었어요. 그림 보시면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내사산이라고 해요. 경복궁 뒤쪽에 북악산, 좌측에 해당하는 타락산, 우측에 인왕산, 남쪽에 명묘역산이 내사산이에요. 이 내사산을 연결해서 함성부에 도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죠. 이처럼 뒤에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지형을 배산 임수지형이라 하여 풍수지리설에서는 명당자리라고 이야기해요. 유교 이외에도 조선을 건국하는 데 바탕이 된 사상은
풍수지리 사상이에요. 그래서 한양을 수도로 정하는 데에는 풍수지리설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죠. 또 지도를 보면 경북궁합 남북으로 길게 뻗은 거리가 있죠. 왕이 계시는 경복궁과 가까운 곳이니 의정부와 육조를 비롯한 관청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니 이곳에는 공부한 사람들이 출근하기 편하려면 청계천을 경계로 북쪽에서 사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북쪽은 북촌이라 불리며 힘 있는 양반들이 살았어요. 남쪽은 남촌이라 불리었으며 벼슬이 낮은 사람들이나 벼슬하지 않은 양반들이 모여 살았어요. 또 북촌과 남쪽 사이에는 설이나 향리같이 관리들의 일을 돕는 중인이 살았어요. 자, 지금까지 한성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업 직전 복습과 생각 열기를 살펴보았고요. 생각 키우기에서는 한양의 지리적 위치와 사대문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을 왜 성리학의 나라라고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